죄송합니다, 회장님. 아기와 함께 있어야 해서요. 잠깐 수혈을 해도 될까요? 젖을 물리는 그 모습이 어째서인지 눈물이 나더군. 5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야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8세 은퇴 노인이 어느 날 젖먹이 아기를 품은 도우미를 만나 그녀와 아이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그 따뜻한 손길이 꼭 여러분들께도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 큰 집에서 이제 나 혼자구먼. 최상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이 전원주택은 한때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죠.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집은 점점 더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78세의 상만은 과거 중견기업 대한종합건설의 최고 경영자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30살에 작은 건설업체에서 시작해서 40년간 뼈를 묻고 일했죠. 회사는 아파트 건설부터 도로공사, 대형 빌딩까지 손대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건강이 나빠지면서 일상은 고독과의 싸움이 되었죠. 외동딸 윤지는 미국에서 남편과 정착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1년에 2번은 한국에 와서 상만 부부와 시간을 보냈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왕래가 뜸해졌죠. 요즘은 영상통화로만 가끔 안부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아빠, 몸은 괜찮으세요? 거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던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난주 영상통화에서 윤지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상만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혼자서는 집안일 하나하나가 벅찰 정도였죠. 무릎은 계속 아프고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가는데 청소며 빨래며 혼자 다 하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2층짜리 이 집은 상만과 아내 김미순이 함께 설계하고 지은 꿈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소파는 미순이 직접 고른 것이었고 주방의 대리석 식탁은 둘이 함께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것이었죠. 2층 안방 창가에는 미순이 기르던 난초들이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상만에게는 외로움을 더하는 기억의 조각들일 뿐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신문을 읽고 점심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저녁엔 라디오를 들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옛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만나긴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지고 있었죠. 다들 자식들 걱정에, 건강 걱정에 바쁘니까요. 작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던 동기 모임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적막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죠. 미순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드라마도 보고 뉴스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만이 집안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상만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며칠 전 검색해둔 가사 도우미 업체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남의 손을 빌리는 게 꺼려졌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난달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이틀 동안 누워 있었던 일을 떠올리니 더욱 그랬습니다. 그때 혼자서는 정말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나도 이제 늙었구나. 상만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어깨도 구부정해지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변했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가사 도우미 파견 업체죠? 네,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상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구체적이었죠. 일주일에 3번 정도 청소와 간단한 식사 준비, 그리고 가능하다면 병원 동행도 부탁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업체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경력이 많고 신뢰할 만한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0대 여성분인데 조리 자격증도 있으시고 어르신 돌봄 경험도 풍부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경에 방문 예정이니 집에 계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상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는 게 과연 괜찮을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누군가와 대화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5년 동안 집에서 나누는 대화라곤 전화통화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상마는 오랜만에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저기 쌓인 신문들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거실 탁자 위에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았죠. 아내가 생전에 정성스레 가꿔두었던 거실의 화분들도 며칠째 물을 주지 않아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챙겨줬습니다. 미순이 특히 아꼈던 호접란은 잎이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지만 상마는 정성스럽게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2층 안방도 오랜만에 정리했습니다. 미순의 화장대는 그대로 두고 옷장도 그대로 놔뒀지만 먼지만은 깨끗이 치웠죠. 침대 옆 서랍에는 미순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 신혼여행 사진, 윤지가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끼리 찍은 크리스마스 사진들. 상마는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며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만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젊은 사람일까? 나이 든 사람일까? 말이 통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무엇보다 궁금한 건 과연 이 집에 다시 사람의 온기가 돌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달라지겠지. 이 조용한 집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도. 그렇게 상마는 오랜만에 기대감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50분, 상마는 거실 창가에 서서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미순이가 생전에 좋아했던 남색 셔츠까지 꺼내 입었죠.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니 정확히 10시였는데 마침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상만이 문을 열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6개월 정도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 가방 하나와 아기용품이 든 가방을 옆에 놓고서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가사 도우미로 파견 온 지넴이라고 합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은 혜미의 첫인상은 깔끔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큰 눈에 단아한 이목구비,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상마는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가 있다는 얘긴 없었는데. 그리고 이 큰 짐들은 뭡니까? 상만이 당황하며 캐리어를 가리키자 혜미의 얼굴에 미안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상주 도우미로 알고 왔는데 혹시 업체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드린 건 아닌지요? 상주 도우미요? 저는 그냥 일주일에 3번 오는 일반 도우미로 알고 있었는데 상만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어제 통화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혜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럼 업체에서 연락이 잘못됐나 봅니다. 사실 저는 6개월 된 아들 때문에 상주 도우미만 할 수 있어서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든요.
혜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다른 분을 알아봐 드릴까요? 상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혜미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작고 하얀 얼굴의 아기가 엄마 품에서 조용히 눈을 깜빡이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신기한지 몰랐죠. 상주 도움이라는 게 여기서 같이 산다는 뜻입니까? 상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회장님을 돌봐드리는 일이에요. 물론 저희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지내고 회장님께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혜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아기가 상만을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상만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혼자 지내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일단 들어와서 자세한 얘기를 해봅시다. 밖에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혜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캐리어와 아기용품들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이 집의 큰 짐들과 아기용품들이 놓이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년 동안 정적만 감돌던 집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죠. 거실에 앉은 혜미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원래 상주 도우미만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아이가 있다 보니 출퇴근형으로는 일할 수가 없거든요. 업체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상마는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요즘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서울 때도 있었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많았거든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도우미보다는 조금 더 나가지만 24시간 케어를 생각하시면 오히려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혜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조건보다도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이 더 중요해서 급여는 협의 가능합니다. 그때 아기 진우가 갑자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아, 배가 고픈가 봐요. 죄송한데 잠깐 수유를 해도 될까요? 혜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마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입니다. 편하게 하세요. 혜미는 소파 한쪽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상마는 처음에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당황했는데 혜미가 워낙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하는 모습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조용히 젖을 빨며 작은 손으로 혜미의 옷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 순간 상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틀거렸습니다. 어떤 그리움 같은 것, 아니면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갈망 같은 것이었죠. 아내 미순과 결혼한 초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미순은 아들을 갖고 싶어 했는데 끝내 윤지 하나만 낳고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젖을 물리는 그 모습이 어째서인지 눈물이 나더군요. 상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성모 마리아의 그림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죠. 이 아이 이름은 뭡니까? 상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라고 해요. 진짜 소중하다는 뜻으로 지었어요. 혜미의 목소리에는 모성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아기 진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작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이 상만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죠. 수유가 끝나자 혜미는 아기를 트림시키고 무릎에 앉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가 여기서 지내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요. 상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상주 도우미로 일해주세요.
사실 혼자 지내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혜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럼 일단 1층에 있는 작은 방을 써보세요. 거기가 아기 키우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상만이 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혜미는 능숙하게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용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짐도 깔끔하게 정돈하는 모습이 마치 이 집의 식구가 된 것 같았거든요. 아기 진우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듯 주위를 둘러보며 옹알거렸습니다. 회장님, 그럼 점심부터 준비해 볼게요. 뭘 드시고 싶으세요? 혜미가 정리를 마치고 주방으로 향하며 물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 같은 걸로 부탁합니다. 요즘 제대로 된 집밥을 못 먹었거든요. 상만의 대답에 혜미는 환하게 웃었죠. 주방에서 일하는 혜미의 모습은 더욱 자연스러웠습니다. 아기가 울면 달래고 요리도 하고 정리도 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진우는 엄마가 요리하는 냄새를 맡으며 기분 좋게 웃고 있었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만은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진 식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볶음, 계란말이까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집밥이었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상만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서 살게 된 이상 회장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만은 혜미에게도 같이 식사할 것을 권해 혜미도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진우는 엄마가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손을 뻗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상만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했고 집안의 웃음소리와 아기의 옹알이가 들렸거든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미는 진우를 재우고 상만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회장님,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하죠. 이 집에 다시 생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상만은 오랜만에 집 안에서 들리는 다른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혜미와 진우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만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죠. 아침에 눈을 뜨면 1층에서 들려오는 혜미의 발걸음 소리와 진우의 옹알거리는 소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줬습니다. 5년 동안 정막 속에서 깨어나던 아침이 이제는 생기 넘치는 하루의 시작이 되었거든요. 회장님, 아침 드세요. 혜미가 진우를 무릎에 앉히고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내오면 상만은 마치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고등어구이, 김치와 밑반찬들까지 미순이 해주던 아침밥이 그리웠는데 혜미의 손맛도 못지않았죠. 진우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볼까? 혜미가 아기를 상만 쪽으로 향하게 하면 진우는 작은 손을 흔들며 웃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상만의 마음은 따뜻해졌죠. 마치 손자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목요일 오후 상만은 오랜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만나는 전직 기업인들의 모임이었죠. 평소에는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토로하거나 건강 이야기만 하던 상만이었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요즘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생겼어. 상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친구들이 일제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상만이 내가? 오랜 친구인 박정필이 깜짝 놀라며 물었죠. 가사 도우미인데 상주로 와서 같이 살고 있어. 그런데 6개월 된 아기도 함께 있다고. 상만의 말에 친구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아기까지? 그럼 완전히 가족처럼 사는 거네? 그런 셈이지. 이 나이에 집에 아기 웃음소리가 들린다니 정말 신기해.
친구들은 상만의 밝아진 표정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평소 우울하고 침울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야, 상만아. 너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뭔가 활기가 돌아온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목소리 톤도 예전 같고, 상만은 친구들에게 혜미와 진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는지, 진우가 얼마나 귀여운지, 집 안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친구들은 상만이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온 상만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우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혜미가 진우와 함께 놀아주고 있었어요. 작은 딸랑이를 흔들어주니 진우가 까르르 웃으며 좋아하는 모습이었죠. 회장님, 어서 오세요. 진우가 계속 현관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혜미의 말에 상만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가 자신을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죠. 그래, 우리 진우가 할아버지를 기다렸다고? 상만이 진우에게 다가가자 아이는 작은 손을 뻗으며 옹알거렸습니다. 우어우어. 마치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요. 상만은 조심스럽게 진우의 작은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순간 진우가 상만을 보며 환하게 웃었죠. 나는 이 아이에게 뭔가를 해줘야 해. 누구보다도. 상만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자신의 혈육인 것 같은, 보호해야 할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상만은 혜미에게 물어봤습니다. 혜미 씨, 진우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혜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진우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떠났어요. 책임지기 싫다고 하면서.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상만의 위로에 혜미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진우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이 아이만큼은 제가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상만은 혜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었거든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회장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진우도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고요. 혜미의 말에 상만은 뿌듯했습니다. 정말로 진우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상만은 2층 안방에서 1층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혜미가 진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소리였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자장자장 우리 아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한지 상만은 듣고 있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문득 상만은 미순이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윤지가 어렸을 때 미순도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죠. 하지만 그때는 회사 일이 바빠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만은 혜미에게 제안했습니다. 혜미 씨, 진우 이유식은 언제부터 시작할 건가요? 아직 조금 이른데 한 달 정도 후에 시작하려고 해요. 그럼 좋은 이유식 용품들을 준비해 드릴까요? 아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혜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회장님께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아니에요. 진우는 이제 이 집 식구나 다름없으니까요. 제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상만의 말에 혜미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가 복이 많은 아이인 것 같아요. 제가 더 고마워해야죠. 이 집에 웃음소리를 가져다 준 건 진우니까요. 오후에 상만은 인근 백화점에 나가서 아기용품을 샀습니다.
이유식 도구, 예쁜 옷까지, 장난감들까지. 마치 손자를 위해 쇼핑하는 할아버지 같은 마음이었죠. 점원이 손자분 용품이신가요? 라고 물으니 상마는 미소를 지으며 그런 셈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선물들을 내놓으니 혜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님, 이런 것까지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괜찮아요. 진우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제겐 큰 기쁨이거든요. 진우에게 새 옷을 입혀보니 정말 귀여웠습니다. 작은 곰돌이가 그려진 노란색 우주복을 입은 진우는 더욱 사랑스러워 보였죠. 상마는 진우를 안아보고 싶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도 한번 안아보세요. 진우가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혜미의 제안에 상마는 망설였습니다. 아기를 안아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혹시 다치게 하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미의 도움으로 상마는 조심스럽게 진우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기의 따뜻한 체온, 작고 부드러운 몸. 진우는 상만의 품에서도 편안해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상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것 같은 그런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혜미와 진우가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상만의 마음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진우의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혜미의 정성스런 돌봄을 받으며 지내는 일상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상만을 감동시킨 건 혜미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단순히 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만을 가족처럼 챙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밤늦게 기침을 하면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주고, 외로워 보이면 진우와 함께 곁에 앉아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었죠. 어느 금요일 오후 상만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혜미와 진우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특히 진우가 자라면서 교육비며 양육비가 많이 들 텐데 혜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혜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상만이 저녁 식사 후 혜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진우는 요람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상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혜미 씨와 저, 그리고 진우가 좀 더 안정적으로 함께 살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혜미는 상만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어떤 말씀이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상만의 말에 혜미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결혼이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연애 감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상만이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진우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처럼 도우미와 고용주 관계로는 언제든 헤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가족이 되면 다르죠. 진우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고 혜미 씨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혜미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지금처럼만 지내도 충분히 감사한데,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고마운 거예요. 상만이 계속 말했습니다. 혜미 씨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아세요? 5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요. 진우 때문에, 혜미 씨 때문에요. 제가 더 받은 게 많아요. 혜미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런 결혼은 회장님께만 손해가 아닌가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가진 게 없다고요? 상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혜미 씨는 진우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돌봐주는 마음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혜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진심이신가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혜미 씨가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아니에요. 혜미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요? 상만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이 저희를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지 보면서 이런 분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면 진우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그런 말을 꺼낼 수는 없었죠. 상만은 혜미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혜미 씨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네, 회장님이 진심으로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둘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진우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옹알거렸죠. 진우야,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되신대. 혜미가 아기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상만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중요한 발표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혜미는 상만의 모습을 보며 친구분들께 말씀하시러 가시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네, 미리 알리려고요. 반대할 것 같긴 하지만 상만이 대답하자 혜미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좀 더 해볼게요라며 인사했죠. 진우도 상만을 보며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임 장소인 한정식 집에 도착하니 평소 멤버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박정필, 김동수, 이재호 모두 상만과 함께 사업계에서 활동했던 오랜 친구들이었죠. 상만아,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뭔 좋은 일 있나? 김동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해. 상만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상만의 표정을 보며 귀를 기울였죠. 내가 이번에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만을 바라봤죠. 뭐, 결혼? 상만이 내가? 박정필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혹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던 그 도움이 말하는 거야? 맞아. 진έμ이라는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서로 합의하에 결정한 일이고, 그리고 진우라는 6개월 된 아들도 있는데 내가 정말 아끼게 되었어. 상만의 말에 친구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야, 상만아. 정신 좀 차려.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이재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그 여자가 내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냐? 박정필이 직설적으로 물었죠. 아니야. 혜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상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제안한 일이야. 진우라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아니? 그 아이 때문에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 친구들의 반응은 상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상만아, 우리가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혹시 외로워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냐? 6개월 된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상주 도움이라니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혜미와 진우는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야. 상만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야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 그래도 결혼까지는. 김동수가 말하려 하자 상만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미 서로 합의한 일이야.
다음 주에 혼인신고할 예정이고, 친구들은 상만의 고집스러운 표정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박정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만아, 그럼 최소한 재산 정리는 확실히 해둬. 유언장 같은 것도 미리 작성하고 이미 계획하고 있어. 윤지에게도 연락해서 설명할 거고. 윤지는 뭐라고 하던가? 이재호가 물었습니다. 아직 얘기 안 했어. 결혼이 확정되면 그때 말하려고. 상만의 대답에 친구들은 더욱 걱정스러워했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만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의 걱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혜미와의 약속도 지켜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혜미가 거실에서 진우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되었어요? 혜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반대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결혼 계획을 세운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요일 저녁, 상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와 유언장 초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혜미는 진우를 재우고 나서 상만 옆에 조용히 앉았죠. 회장님, 법적인 절차는 다 준비되신 건가요? 네, 대부분 정리됐어요. 이제 윤지에게만 연락하면 돼요. 상만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상만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미국에 있는 딸 윤지였죠. 윤지에게서 전화가 왔네요. 상만이 전화를 받자 윤지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이야? 사실 박정필 삼촌께서 연락 주셨어요. 아빠가 결혼하신다고. 상만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박정필이 윤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 같았거든요. 아, 그 얘기구나. 사실 내가 직접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빠, 정말이에요? 도우미분과 결혼하신다고요? 윤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지야, 일단 진정하고 얘기해보자. 상황이 복잡해서. 아빠, 저 당장 한국으로 갈게요.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윤지야, 그럴 필요 없어. 아빠가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야. 상만이 말렸지만 윤지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일을 전화로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일 비행기 표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지자 혜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지 양이 오신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놀란 것 같네요. 상만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윤지가 이렇게 반응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윤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에 급작스러운 귀국이었죠. 상만은 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윤지의 표정이 심각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윤지가 포옹 대신 정중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구나.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상만이 말했지만 윤지는 차 안에서부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빠,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세요? 박정필 삼촌 말로는 6개월 된 아이까지 있다고 하던데. 혜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직접 만나보면 알 거야. 상만이 대답했지만 윤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외로우셔서 그런 결정을 하신 건 아니에요? 집에 도착하자 혜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이 다소 긴장해 보였죠. 윤지 양이시죠? 안녕하세요, 진혜미라고 합니다. 혜미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윤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의 시선은 혜미보다는 혜미가 안고 있는 진우에게 향했습니다. 아기는 낯선 사람을 보고 혜미 품에서 더 바짝 안겼죠.
이 아이가 6개월 됐다고요? 거실에 앉은 윤지는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혜미 씨, 아이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혜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고 떠났어요. 그래서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주 도우미로 일하시게 된 이유는요? 윤지의 질문이 계속되자 상만이 끼어들었습니다. 윤지야, 너무 신문하듯이 묻지 마라. 아빠, 저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혜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일반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서 상주 도우미 일을 하게 되었어요. 회장님이 저희를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상만이 문을 열어보니 박정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매우 심각했죠. 상만아, 윤지 온다고 해서 왔어. 그런데 박정필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야겠어. 무슨 서류야? 상만이 물었습니다. 혜미 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야. 친구로서 당연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박정필의 말에 혜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먼저 신상 조회부터 해봤는데 진혜미라는 이름으로는 제대로 된 기록이 나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봤지. 박정필이 첫 번째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3년 전에 70대 노인을 상대로 금전 편취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 물론 불기소 처분됐지만 혜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었던 일이에요. 오해? 박정필이 더 많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 박정필이 두 번째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이 아이, 진우라고 했지? 이 아이가 혜미 씨의 친아들이 아니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윤지는 놀라서 입을 벌렸죠. 뭐라고? 상만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박정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진우의 실제 엄마는 이지연이라는 사람이야. 혜미 씨의 친구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몇 달 전부터 아이를 찾고 있어.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접수했어. 혜미가 진우를 더 꽉 안으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럼 혜미 씨는 남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거네요? 윤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정필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이지연 씨가 아이를 잠깐만 맡아달라고 했는데 며칠만 돌봐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사라진 거지. 이지연 씨는 미혼모로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잠깐 맡겼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상만은 충격에 빠져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자신이 느꼈던 진우에 대한 사랑, 혜미에 대한 신뢰,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지만 지내면서 정말 회장님을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진우도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 윤지가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아이를 훔쳐와서 우리 아버지를 속이고 사랑한다고요?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지금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 생각해 봤어요? 박정필이 마지막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상만아, 이지연 씨가 내일 서울로 올라온대. 아이를 데려가려고.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상만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날 위해 미소 지어준 게 거짓이었다니. 다 무너졌어. 진우와의 모든 추억, 혜미와의 따뜻했던 시간들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던 것일까요? 갑작스러운 충격에 상만은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워지더니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아빠. 윤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혜미도 진우를 바닥에 내려놓고 상만에게 달려왔습니다. 119에 신고해요. 윤지가 외쳤고 박정필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혜미는 상만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혜미의 눈물이 상만의 손등에 떨어졌지만 이제 그 눈물마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만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윤지와 박정필이 따라갔고 혜미는 진우 때문에 집에 남아 있어야 했죠. 하지만 혜미의 마음은 온통 상만 걱정뿐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걱정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혜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5시간 만에 상만이 깨어났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윤지가 침대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고 박정필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윤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만은 천천히 눈을 뜨며 병실을 둘러봤죠. 하얀 벽, 의료기기들, 그리고 걱정에 찬 딸의 얼굴. 현실이 다시 그를 덮쳤습니다. 진우는 어떻게 됐나? 상만이 첫마디로 물었습니다. 박정필이 대답했습니다. 상만아, 진우의 친엄마 이지연 씨가 벌써 서울에 도착했어. 지금 경찰서에서 혜미와 상황 정리를 하고 있어. 의사가 들어와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시고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윤지와 박정필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상만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정필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상만아, 이지연 씨를 만나봤는데 정말 가슴 아픈 사람이야. 23살 미혼모인데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혜미에게 며칠만 맡겼던 거래. 그럼 진우는? 상만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친엄마에게 돌아가야지. 이지연 씨가 몇 달째 아이를 찾으며 울고 있었어. 혜미가 연락도 차단하고 사라져버렸거든. 집에 도착하자 낯선 젊은 여성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를 무릎에 앉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바로 진우의 친엄마 이지연이었습니다. 우리 진우야.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상만은 이지연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젊고 야윈 얼굴에서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제가 진우 엄마 이지연입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잘못은 혜미가 한 거지. 당신이나 진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상만의 말에 이지연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미 언니가 며칠만 봐준다고 해서 맡겼는데 그대로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혜미는 구석에 움츠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온 후라 얼굴이 창백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엔 정말 잠깐만 데리고 있을 생각이었는데. 잠깐만? 윤지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몇 달 동안 남의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잠깐만이라고요? 그동안 아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을지 생각해 봤어요? 이지연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진우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혜미 언니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3일 후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상만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친엄마 품에서 편안해 보였죠. 이상하게도 이지연을 낯설어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혈육의 정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나는 그 아이를 원망할 수 없어.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어.
상만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우가 자신을 보며 웃던 그 순간들은 분명 진짜였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회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지연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혜미 언니 말로는 회장님이 진우를 정말 예뻐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죄송하고 감사해요. 박정필이 법적인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혜미 씨는 유괴죄로 고발될 수도 있어. 하지만 이지연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선처받을 수도 있고,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이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진우만 돌려받으면 돼요. 상만은 혜미를 바라봤습니다. 혜미 씨, 정말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나요? 혜미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회장님께 잘 보이려고 아이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내면서 상만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회장님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진우도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요. 지연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은 매일 했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윤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럴 생각이었어요? 평생 속일 생각이었나요? 아니에요. 사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 고민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상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병실에서 밤새 생각해본 것들이 머리를 스쳤죠. 혜미가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 하지만 진우와 함께한 그 행복했던 시간들. 이지연 씨. 상만이 진우의 친엄마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진우를 키우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경제적으로나. 솔직히 힘들어요. 하지만 제 아이니까 어떻게든 키워야죠. 상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혜미 씨는 계획적이었다지만 제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박정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만아, 그래도 너무 큰 결정인데. 아니에요. 이미 마음 정했어요. 상만이 이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재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진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걸 지원해 드릴게요. 이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뭘 했다고 그런 도움을. 진우가 제게 행복을 줬어요. 그 아이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의미를 찾았거든요. 혜미가 무릎을 꿇고 상만에게 사과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회장님께 받은 따뜻한 만큼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상만은 혜미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혜미 씨, 당신도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됐어요. 네.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저녁, 이지연은 진우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진우는 상만을 보고 작은 손을 흔들었죠. 상만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항상 지켜볼게. 엄마랑 행복하게 살아라. 상만이 중얼거리며 진우를 배웅했습니다. 혜미도 그날 밤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상만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죠. 회장님,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께 받은 사랑만큼은 정말 감사했어요. 집에 혼자 남은 상만은 갑자기 찾아온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진우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상만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내일 사무실로 갈게요. 재단 설립 건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진우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진우가 친엄마에게 돌아간 지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오전, 상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단 설립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미순진우 보육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이 재단에는 상만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이 투입될 예정이었죠. 아내 김미순의 이름과 진우의 이름을 함께 넣어 지은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 정도 규모로 하시겠어요? 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지연 씨 모자를 위해서는 과도한 것 같은데. 상만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지연 씨 같은 미혼모들과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 집도 제 기업 지분도 진우가 직접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상만이 중얼거리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단 운영비만으로도 진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이지연의 생활도 안정시킬 수 있는 규모였죠. 변호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재단에서 매월 이지연 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진우의 교육비와 의료비는 별도로 전액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지연 씨가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것도 지원 가능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만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비록 혜미에게 속았지만 진우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만큼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거든요. 그 감정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은 다시 예전의 적막감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진우의 웃음소리도 혜미의 발걸음 소리도 없는 빈집.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공허함이었죠. 그날 오후 박정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상만아, 재단 설립 허가가 났어. 그런데 박정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가 회장님께 편지를 써왔더라고. 상만이 편지를 받아보니 이지연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가 회장님께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진우는 요즘 자꾸 현관 쪽을 바라보며 옹알거려요. 아마 회장님을 찾는 것 같아요. 혜미 언니가 잘못한 일이지만 회장님이 진우에게 주신 사랑만큼은 진짜였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진우가 자라면 회장님 이야기를 많이 해줄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자 상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박정필도 상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윤지가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며칠 더 한국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돌보려고 했거든요.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 오히려 할 일이 생겨서 좋아. 재단 일 말씀이시죠? 윤지가 물었습니다. 네. 진우만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아이들도 도와주려고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윤지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요. 속으셨다는 걸 알고 너무 상처받으실까 봐서. 상처받긴 했지. 하지만 진우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 그 감정만큼은 진짜였으니까. 그날 저녁 상만은 윤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지야, 아빠가 미국에서 내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외로워도 참고 살았는데 진우 덕분에 깨달은 게 있어. 뭘 깨달으셨어요? 사랑이라는 건 조건이나 혈연과는 상관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더라. 진우가 내 친손자가 아니었어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거든. 윤지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아빠,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진우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 말이야.
일주일 후 재단 사무실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상만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박정필이 운영을 도와주기로 했죠. 첫 번째 수혜자는 당연히 이지연과 진우였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이지연이 진우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진우는 상만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여전히 상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죠. 진우야,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좋은 걸 만들어줬어. 상만이 진우의 작은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아바바라고 옹알거리며 상만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직업교육도 받고 싶어요. 진우를 더 잘 키우고 싶거든요. 물론이죠. 재단에서 모든 걸 지원해 드릴게요. 그날 오후 상만은 재단 사무실에서 다른 신청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지연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만이 신청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상만은 오랜만에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비록 혼자 지내고 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거든요. 해야 할 일이 있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상만은 일기를 썼습니다. 혜미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우와 만날 수 있게 해준 건 혜미였다. 비록 그 의도가 불순했을지라도 그 아이를 통해 내가 느낀 행복은 진짜였다.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그 행복을 나누고 싶다. 윤지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 이제는 할 일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상만이 진우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할아버지를 찾아올지도 몰라.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아빠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더 강해지신 것 같아. 윤지의 말에 상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재단이 설립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상만은 이제 80세가 되어 서울 근교의 고급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죠.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혼자 살기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재단 이사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상만은 특별한 외출을 했습니다. 바로 미순진우 보육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미혼모 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것이었죠. 진우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과 엄마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상만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인사했습니다. 상만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반겨줬죠. 우리 예쁜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상만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특별한 손님이요? 상만이 궁금해하자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와 진우가 와 있어요. 상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2년 만에 만나는 진우였거든요. 그동안 사진과 편지로만 소식을 전해받았는데 직접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이지연이 3살이 된 진우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말도 제법 하고 걸음도 안정적이었죠. 상만을 보자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이지연이 진우야, 할아버지야라고 말하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진우가 또박또박 말하며 상만에게 다가왔습니다. 상만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죠. 진우야, 우리 진우가 이렇게 컸구나.
할아버지를 기억하니? 진우는 상만의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할아버지가 진우를 많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지연이 상만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재단 덕분에 제가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땄고 진우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어요. 제가 더 고마워해야죠. 진우 덕분에 제 삶이 의미 있어졌으니까요. 진우는 상만에게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우가 그렸어요. 그림에는 할아버지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할게. 이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진우가 자꾸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만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결혼을요? 네, 재단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분가요. 진우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이지연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진우에게는 회장님이 친할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진우는 제 마음속 손자나 다름없어요. 상만의 대답에 이지연은 안도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진우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할 때마다 놀러 올게요. 그날 오후 상만은 진우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진우는 할아버지 휠체어를 밀어주겠다며 뒤에서 도와줬죠. 할아버지, 다리 아파요? 응, 조금 아파. 하지만 진우가 도와주니까 괜찮아. 할아버지, 진우가 크면 할아버지 다리 고쳐줄게요. 진우의 순수한 말에 상만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진우가 의사가 되면 할아버지를 고쳐주렴. 저녁이 되어 이지연과 진우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상만에게 꼭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올게요. 진우가 할아버지 많이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진우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들을 배웅하고 나서 상만은 요양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가 그려준 그림을 침대 머리맡에 붙이고 오랫동안 바라봤죠.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진한 정이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며칠 후 윤지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빠, 진우 만났다고 들었어요. 응, 정말 많이 컸더라. 이제 말도 제법 하고. 아빠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윤지가 아버지의 밝은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저도 재단 일에 더 참여하고 싶어요. 아빠가 하시는 일을 이어받고 싶거든요. 상만은 딸의 말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럼 이 재단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구나. 네, 진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날 밤 상만은 변호사와 최종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윤지에게는 개인 재산을, 재단에는 모든 사업체 지분을 남기기로 했죠. 그리고 특별히 진우를 위한 교육기금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회장님, 진우 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계산을 해보며 말했습니다. 대학교는 물론이고 대학원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래야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거든요. 한 달 후 진우의 세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이지연이 상만을 생일 파티에 초대했죠.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진우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진우야, 무슨 소원 빌었어? 상만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진우의 순수한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상만은 요양원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진우의 세 번째 생일이었다. 그 아이가 나를 위해 소원을 빌었다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 혜미가 처음에는 나를 속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우라는 천사를 내게 보내준 셈이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다. 며칠 후 상만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혜미가 편지를 보내온 것이었죠. 2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회장님께 안녕하세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했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을 반성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우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회장님께서 그 아이를 계속 돌봐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회장님의 마음만큼은 평생 잊지 않겠어요. 편지를 읽은 상만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죠. 혜미도 이제는 바르게 살고 있겠지.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상만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윤지도 재단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진우가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상만은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사랑이야.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만은 평생 기억해줘. 상만은 진우와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혜미가 아기를 안고 현관에 섰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죠. 미순아, 고마워. 내 인생 마지막에 이런 큰 선물을 주어서. 상만은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우 사진을 가슴에 안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비록 처음은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짜 사랑으로 이어진 이야기. 상만의 마지막 미소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은 혈연을 뛰어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진우라는 작은 씨앗을 통해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 한켠에 무언가 잔잔히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